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다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룡보다 오래된 이 생물은 260만 년 전 빙하기에 겨우 사라졌거든요. 길이 18m, 무게 65톤, 사람 손바닥만한 이빨 276개를 가진 이 괴물이 오늘날까지 계속 진화했다면 지금쯤 길이 30m에 무게 200톤짜리 바다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멸종한 것도 아슬아슬했고 아주 약간의 적응만 달랐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더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메갈로돈이 빙하기를 어떻게 넘겼을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바다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전성기는 약 23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바다에는 흰긴 수염고래를 비롯한 거대 해양 생물들이 넘쳐났으며 메갈로돈은 그 먹이 사슬의 완전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생물이 얼마나 넓은 영역을 지배했는지도 놀랍습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는 단순히 이동 경로가 넓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구의 바다 전체가 이 생물의 영역이었다는 뜻입니다. 2300만 년 전 바다를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고래들이 물 위로 이동하고 메갈로돈은 그 위를 그림자처럼 가로지르며 먹잇감을 고르는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당시 바다 생물들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컸는데 최상위 포식자인 메갈로돈이 작은 개체들을 솎아내면서 큰 것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크기로 보면 지금의 백상아리보다 3배나 더 컸고 무게는 우주 왕복선과 비슷한 수준인 30에서 65톤 사이였는데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하려면 매일 1000kg, 소 2마리 분량의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신체 구조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두개골 길이만 4m에 달했고 심장 크기는 승용차 한 대만 했으며 이 심장이 만들어내는 턱의 힘은 무려 18톤에 달했습니다. 사람의 턱 힘이 약 80kg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몸이면 느릴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메갈로돈의 수중 속도는 시속 20km에서 56km 사이로 추정되는데 특히 짧은 순간의 폭발적인 가속은 지금의 어떤 상어보다도 강력했거든요. 65톤짜리 몸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바다의 기관차였을 겁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그리스어로 큰 이빨을 뜻하는데 실제로 화석으로 발견된 이빨 하나가 사람 손바닥 크기였고 평생 동안 최대 4만 개의 이빨을 새로 갈아내며 단 한 번도 무뎌진 상태로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이빨 하나하나가 한쪽 면이 톱날처럼 뾰족한 구조였는데 이건 살덩어리를 깔끔하게 물어 뜯기보다 찢어 발기는데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한번 물면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물고 흔드는 순간 먹잇감의 몸이 갈기갈기 찢겼거든요. 사냥 방식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먹잇감 아래로 조용히 파고들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 수직으로 솟구쳐 65톤의 체중을 전부 실어 고속으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생물은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먹잇감 입장에서 상상해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흰긴 수염고래가 조용한 바다를 유영하다가 아래에서 수십 톤짜리 충격이 가해지는 건데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바닷속에서 이 충격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피하기엔 늦은 상태였을 겁니다.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메갈로돈은 갈비뼈 부근에 이빨을 박아 넣었고 그걸로 싸움은 끝이었습니다. 4m 길이의 두개골을 가진 이 생물은 승용차 한 대 크기의 먹잇감도 통째로 삼킬 수 있었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메갈로돈이 식인 성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동족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고 어린 메갈로돈이 성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얕은 해안 보육지에서 자라는 행동 패턴이 만들어졌을 정도거든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법칙은 이 생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메갈로돈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맥주병 2개에서 3개 길이 정도였습니다. 이 크기도 이미 상당하지만 성체 메갈로돈이나 다른 대형 포식자들에게는 여전히 작은 먹잇감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끼들은 얕은 해안 보육지에서 충분히 자란 후에야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포식자가 약 260만 년 전에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어떻게 멸종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빙하기였는데 플라이오 빙하기는 지난 5억 년 역사에서 지구가 경험한 가장 급격한 기온 하강이었고 해수면이 무려 200m나 낮아지면서 메갈로돈이 살아가던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빙하기가 특별히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지구가 식어가는
내려가면서 물이 얼음으로 변해 바다 곳곳이 말라붙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남아있던 열대 해역의 면적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서식지 전체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메갈로돈은 따뜻한 열대 해역에서 새끼를 낳고 그 따뜻한 물에서 사냥하며 살아갔는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그 환경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온혈 동물이라 주변 수온보다 7도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빙하기의 강도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번식지 붕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새끼 메갈로돈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얕은 해안 보육지에서 자랐는데 해수면이 200m나 낮아지면서 그 얕은 물이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새끼들이 살아남을 안전한 공간이 없어진 거죠. 더 치명적인 건 먹이사슬의 붕괴였습니다. 해류가 바뀌면서 흰긴 수염고래의 서식지에 영양분 공급이 줄었고 번식지까지 파괴된 흰긴 수염고래는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메갈로돈의 주식이 통째로 없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돌고래나 물개 같은 훨씬 작고 빠른 먹이를 쫓아야 했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메갈로돈보다 몸집은 3배나 작지만 그만큼 날렵하고 에너지 소비도 적었던 백상아리였거든요. 백상아리는 메갈로돈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같은 먹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덩치가 작으니 유지비도 적었고 방향 전환과 가속도 빨라서 작은 먹이를 쫓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메갈로돈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쫓던 물개 한 마리를 백상아리는 절반의 에너지로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먹이를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덩치만 큰 메갈로돈은 점점 뒤처졌고 해수면 변동으로 해안가 번식지까지 소실되면서 새끼 메갈로돈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사실상 굶어 죽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적응을 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캐나다 겨울 가오리는 수온 변화에 반응해 불과 7,000년 만에 몸집을 45% 줄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수백만 년이 걸리는 점진적 진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상어의 유전체에는 이런 형질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유전자가 잠들어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활성화되는 방식입니다. 메갈로돈도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약 7,000년에 걸쳐 원래 크기의 50% 수준으로 몸집을 줄이는 적응이 가능했을 겁니다. 크기가 줄어들면 에너지 요구량이 함께 감소하고 백상아리와의 먹이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동시에 범고래처럼 4에서 5마리 단위의 소규모 무리를 형성해 사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면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먹이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무리 사냥의 강점은 효율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덩치로 압도하던 백상아리와의 싸움에서도 무리를 이루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혼자서는 지던 싸움도 4마리가 협력해 아래에서 위에서 동시에 압박하면 백상아리조차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식단도 다양해졌을 겁니다. 흰긴 수염고래의 한 종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징어, 물고기, 물개까지 확장하고 보니상어처럼 해초도 먹는 잡식성을 갖추면 주식이 사라지는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여지가 생겼을 거거든요. 추위에 대한 내성도 필요했는데 고래처럼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해 차가운 바다에서 단열재 역할을 하게 만들고 백상아리처럼 먼 바다에서 새끼를 낳아 해안선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번식 전략도 바꿨다면 다음 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겠죠. 이 모든 변화를 갖춘 것이 바로 메갈로돈 2.0입니다. 빙하기를 버텨낸 뒤 기온이 회복되면서 다시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고 수천 년에 걸쳐 무게 200톤, 길이 30m짜리 괴물로 돌아와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되찾습니다. 이후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기를 반복하는데 메갈로돈 2.0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몸집을 줄이고 기온이 오르면 다시 커지면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에 맞춰 크기를 조절하는 생물이 된 거거든요. 이 능력 하나가 메갈로돈을 5억 년 역사에서 가장 유연한 포식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200톤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실감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큰 흰긴 수염고래가 약 190톤입니다. 메갈로돈 2.0은 역사상 가장 큰 동물보다도 무거운 생물이 됐을 거고 하루에 필요한 먹이는 무려 3,600kg, 코끼리 한 마리 무게에 가까운 양을 매일 소비했을 겁니다. 이런 생물이 실제로 바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때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이 생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다에 대한 인류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을 겁니다.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은 극소수의 목숨을 건 모험이 됐을 거거든요. 현재의 바다에 이 생물이 존재한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일단 고래가 지금처럼 클 수 없었을 겁니다. 메갈로돈의 엄청난 식욕이 고래의 성장을 억제했을 테고 지금 우리가 보는
흰긴 수염고래도 훨씬 더 작은 크기로 유지됐을 거거든요. 19세기 포경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래를 쫓다가 메갈로돈 무리와 마주쳤을 텐데 이미 백상아리와의 싸움에서 무리 전술을 완성한 메갈로돈 2.0은 보트를 먹잇감처럼 에워싸고 조직적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목재로 만든 포경선이 버텨낼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수영 중에 메갈로돈 2.0과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메갈로돈이 인간을 주먹이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루 3,600kg이 필요한 이 생물에게 사람 한 명은 영양학적으로 너무 작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채우려면 사람 60명 가까이를 먹어야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물속에서 파닥거리는 사람이 작은 물고기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순간의 오해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먹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뱉어낼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에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어업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메갈로돈 2.0이 장악한 어장에는 인간 어선이 접근할 수 없었을 거고 무리를 이뤄 배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이 포식자 앞에서 대부분의 어선은 무력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식탁에 오르지 못했을 거거든요. 해안가에 사는 것도 지금과는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메갈로돈 2.0은 먹이를 쫓아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을 테고 어민들은 매일 아침 바다를 나서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해안 도시의 발전 방식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해군도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잠수함이나 소형 함정이 메갈로돈 서식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건 극도로 위험한 일이 됐을 테고 각국 해군은 메갈로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서식지를 피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을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게 메갈로돈이냐 인간이냐를 두고 실질적인 충돌이 반복됐을 거거든요. 해상 무역도 달라졌을 겁니다. 메갈로돈이 장악한 해역을 피해 항로를 잡아야 했을 테고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선들은 메갈로돈의 서식지 분포도를 필수 항법 도구로 사용했을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과 전혀 다른 항로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이 생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줬을 혜택도 있습니다. 메갈로돈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해양과학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시켰을 거거든요. 메갈로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심해의 비밀들도 훨씬 일찍 밝혔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인류가 바다를 두려워하고 경외한 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실제로 바다에 200톤짜리 괴물이 있었다면 그 공포는 신화와 종교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을 거거든요. 크라켄이나 용 같은 바다 괴물 신화가 어쩌면 메갈로돈에 대한 실제 목격담을 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메갈로돈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와 기술이 개발되고 특정 해역에 메갈로돈을 몰아내거나 막는 방법을 연구했을 거거든요. 어쩌면 메갈로돈과 인간 사이에 복잡한 긴장 관계가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건 오늘날의 메갈로돈이 가장 두려워했을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점입니다. 해양 산성화로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간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260만 년 전의 위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빙하기는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위기였지만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260만 년 전의 기온변화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과 수백 년 만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메갈로돈의 적응 속도가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빙하기를 버텨낸 메갈로돈 2.0도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앞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더 깊은 바다로 숨을지, 다시 한번 적응을 통해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사라질지는 결국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